오늘 오후 2시쯤 대구 북구에서 시작된 산불이 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했고 주변 지역 주민 2천여 명이 주변 학교로 대피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북구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산불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후 2시쯤 시작된 산불이 7시간 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주변에는 매캐한 연기가 가득 들어차 있는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목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불이 확산하고 산불 영향구역이 100헥타르를 넘어서면서 산림당국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산불 3단계를 발령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가 지면서 헬기 대부분은 철수했지만 산림청 소속 수리온 헬기 2대는 야간에도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산불 특수전화대 등 진화 인력 760여 명도 야간 지상 진화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밤사이에 주택 등 민간 시설물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진화대원 등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화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 내일 새벽 6시가 되면 헬기 38대를 투입해 공중 진화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저녁 8시 기준 산불 영향구역은 151헥타르, 축구장 215개 정도입니다. 화선, 즉 불길의 길이는 8.6km이고 진화율은 19%입니다. 네, 이쪽에 교통이 통제되고 주민들 대피도 이어졌는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 대피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노곡동과 조야동 등에서 900여 가구 2,500여 명이 가까운 학교로 대피했습니다. 또 대구 북구 서변동 주민 2천여 세대 3천여 명도 사전 대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와 종사자도 대구의료원 등에 일찌감치 대피시켰습니다. 또 산불 확산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은 성북초등학교와 서변초, 서변중 등 세 학교가 내일 하루 휴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치원 2곳도 내일 하루 휴업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이곳 노곡동 주변에 접근하는 도로도 전면 통제됐고 시내버스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또 산불 발생 지역과 가까운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은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진출입이 중단됐습니다. 대구시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민 안전과 이재민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북구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구 함지산에서 난 대형 산불은 도심형 산불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대구 도심에서 이렇게 큰 불이 난 건 35년 만인데요. 산불 현장의 날씨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정 기자, 대구 지역에 현재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는 현재 건조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건조특보 상황 그래픽 보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산지와 강릉 동해 등 동해안 지역과 충북과 또 경북 동해안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돼 있고요. 대구 역시 건조경보입니다. 그리고 건조주의보는 서해안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에 내려졌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남동부도 포함됩니다. 바람도 문제인데요. 대구 지역에는 밤사이에 다행히도 바람이 조금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현장에는 밤사이 평균 풍속 초속이 1에서 6m,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15m에 이르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낮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해지지만 때때로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산불 확산 위험은 언제든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산림청은 오전에 바람이 또 약해지는 때를 봐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안타깝게도 비 소식은 아직은 없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이렇게 대구 도심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 1990년 이후 35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로는 지난달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 이어서 이번이 4번째인데요. 이번 산불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앞서 난 산불들은 울창한 산림을 중심으로 났지만 이번 대구 산불은 도심 주변에서 발생한 이른바 도심형 산불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민가 등으로 불길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앞서 YTN에서 야간에 헬기 가동이 어려워 진화가 늦어지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엊그제 전해드렸는데요. 산림청은 오늘 밤에는 야간에도 투입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등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우려 해소 방안으로 유심 무상 교체 방안을 내놨습니다만 물량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교체 첫날인 오늘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찌감치 대리점을 찾았지만 유심 재고가 다 떨어져 헛걸음을 해야 했던 고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 유심 교체 첫날 대리점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기를 1시간. 하지만 확보 중인 유심 물량이 모두 동났다는 말에 허탈함을 넘어 분통이 터져 나옵니다. 황당하잖아요. 여기까지 와갖고 지금 1시간 이상을 서 있었는데 갑자기 150번이 끝났다는데 오늘 8시 이후에 온 사람들은 쉽게 하고 갔대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이 그렇다면 6시 이전에 와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저희가 오픈이 10시인가 그렇대요. 그럼 4시간을 기다리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됩니다. 근데 번호표 지금 못 받은 사람은 어떡해요? 지금 그 이후면 오늘 예약하셔서 아, 오늘 번호표를 못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상교체 첫날 인파가 쏠릴 것에 대비해 대기 예약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접속자 폭주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긴 마찬가지. 특히 노령층 가입자는 방법이 익숙지 않아 대기 예약도 어려운데 직원들은 온통 유심 교체에 매달려 있으니 설명조차 받기 힘듭니다. 40년 고객인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8시부터 집에서 나서서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것도 바로 할 수도 없고 이거 QR코드 찍어가지고 예약을 하라는데 연세가 있으니까 이거 인터넷이 부족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확보한 유심과 다음 달 말까지 확보 가능한 유심은 모두 600만 개. SK텔레콤과 알뜰폰 가입자 2,500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유심 교체에 필요한 시간도 한 명당 15분 정도로 길다 보니 하루에 교체 가능한 물량은 최대 15만 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가입자가 교체에 나선다면 반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직접 대리점을 찾아 줄을 서도 막상 대책으로 나온 유심 교체는 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에서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 안팎을 다니며 교직원과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7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확인이 됐는데 충북교육청은 심리 불안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차량 앞으로 검은 옷을 입은 남학생이 지나갑니다. 잠시 후 차량 뒤로 빠르게 뛰어가더니 인도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린 뒤 밖으로 나와 범행을 이어간 겁니다. 학교를 빠져나온 가해 학생은 길을 지나던 시민까지 위협했습니다. 행인 한 명과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가해 학생이 애초 자신이 아닌 뒷자리에 어린 자녀를 노린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뒷좌석으로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뒷좌석을 열어주진 않고 저 운전석만 제가 흉기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흉기로 저를 이렇게. 이후 가해 학생은 학교 인근 공원으로 도주해 호수에 몸을 던졌다가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앞서 이 학생은 교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교직원 등 4명을 다치게 했고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입니다. 가해 학생은 특수학급으로 등교했고 이후 특수교사의 비명이 들리자 보건교사가 피해 교사를 보건실로 대피시켰습니다. 흉기 난동은 복도 등에서도 계속됐고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교장과 교직원 등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가해 학생을 포함해 모두 7명, 가해 학생의 가방에선 흉기 넉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 일반 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던 특수교육 대상자로 심리불안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본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보수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대선 본선 대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진보 진영에선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묘역을 시작으로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까지 모두 참배했습니다. 자민련 총재를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예정에 없이 들렀는데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도 공언한 통합 강조 행보란 분석입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해보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데 모아서 희망적인 미래 또 세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보수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앞서 지난해 10월 윤 전 장관은 이 후보를 만나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합심하지 못하고 적대적 관계가 됐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 만에 최고위 회의에 인사차 참석했는데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고 일정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고 국민의 에너지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90% 가까운 압도적 득표율로 공고한 지지세를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당 기반을 바탕으로 확실하고 압도적인 본선 승리를 위해 이 후보가 더욱 공격적인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설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양자 경선, 즉 결선 승부를 치르게 될 후보 2명이 내일 발표됩니다. 현 4강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지역 일정을 소화하고 경제 행보를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한동훈, 안철수 후보는 충청을 찾았습니다. 한 후보는 현충사에서 핵 추진 잠수함 구축을 앞세운 국방 안보 공약을 발표했고 핵무장에 준하는 안정감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확보에 나설 것입니다. 안 후보는 중원을 과학기술 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과학자 출신 저 안철수가 대전, 세종, 충청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탄핵 찬성 주자들이 충청을 막판 표몰이 장소로 꼽은 건 2차 경선의 절반이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됩니다. 당세가 상대적으로 약해 민심의 척도로 꼽히는 중원에서 중도층 지지를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한미 관계 강화를 앞세운 수출 회복을 다짐했고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도체 원전 투자 협정을 아우르는 포괄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홍 후보는 상속세 완화를 포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 이것도 탄력적으로 되고 회고의 유연성도 완화를 되고 경제 성장론에 집중하며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고 보수 전통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2차 경선 결과는 내일 오후에 발표됩니다. 현재로선 3강 1중 구도란 해석이 적지 않은데 이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시 2명을 추려 다음 달 3일까지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대행은 외부 공개 일정 없이 국무회의 준비와 대미 관세 협상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데 출마를 결정할 경우 사퇴 시점이 5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흘째 외부 공개 일정이 없었습니다. 문체부 차관이 대독한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만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 최측근으로 꼽히는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 선택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캠프에 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라고 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된 행보처럼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하는 말씀. 손 실장을 시작으로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대행의 대선 출마 결정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대행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방한하는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을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군함 유지 보수 정비와 건조 책임자인 만큼 한미 통상협상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조선협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임 시점은 5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입니다. 다만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을 지켜본 뒤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바로 어제였죠. 89.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현충원을 방문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는데요. 네. 자, 먼저 우리 최진 원장님, 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재명 대표 행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자의 여유만만한 어떤 통합 행보를 보는 느낌이었는데요. 보수 진영의 어떤 상징적인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얼마 전까지 건국전쟁으로 온통 문제가 많았던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도 방문하고, 그리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박태준 전 회장의 묘역도 방문한 것은 아마도 TK의 어떤 상징성, 그다음 포항제철의 어떤 실화적인 존재,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충분히 감안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조금 궁금한 건 과연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김대중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할 수 있을까 하면 이제 궁금하고 또 최진영 변호사님한테 한번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질문을 던지셨어요? 당연히 가죠. 벌써부터 갔잖아요. 못 오게 하니까 못 가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진심이면 환영하지만 표를 위한 쇼면은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건국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 그리고 경제 산업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또 박태준 포스코 전 회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만나러 갔다는 사실 자체는, 그분들과 대화한다는 사실 자체는 결국 좌파에서 우파, 산업화 세력에 대한 어떤 그 손을 내미는 그런 어떤 그 제스처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획력이 돋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 이런 얘기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번 그 후보 수락 연설을 제가 확인을 했더니만 국민 통합이다라는 얘기를 14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 절반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 힘에 대해서 쿠데타 세력, 과거 세력, 토행, 절망, 분노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유력한 대선 주자로 잠룡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덕수 권한 대행 출마에 대해서도 헌법 파괴, 내란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이죠? 한 입으로는 통합을 얘기하고 한 입으로는 분열과 응징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누가 그거에 대해서 신뢰감을 드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본인 스스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미래를 보려고 하면 과거에 그 사람이 했는 행동과 말을 보라고 했습니다. 신뢰가 갑니까? 저는 신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행동으로. 예.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죠. 네. 정규재 씨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과는 달리 증오 대신 통합의 언어를 썼다.
그렇게 평가를 했네요. 수락연설에 네,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자신을 5번이나 기소한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어요. 한쪽 눈으로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양쪽 눈으로 공정하게 좀 봐달라 그런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말 그 보수적인 목소리를 대변했던 분들인데 특별히 이분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그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그 환영적 메시지 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아니냐, 그에 대한 역풍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윤여준 전 장관, 노태우 대통령 때에 보건복지부 장관 했던 그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봤더니만 그 이재명 대표 캠프에 들어갔던데요. 네네. 오늘 제가 흥미로운 것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겨레 신문에 그 윤여준 장관의 책을 인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그 토론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했는데 그 윤여준 전 장관이 썼던 책의 제목이 대통령의 자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대통령의 자격이 4가지를 있는데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절제되고 기품 있는 언어. 두 번째, 말의 일관성. 세 번째, 말과 행동의 일치. 네 번째, 매사 신중한 자세와 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입니까? 절제되고 기품 있는 언어 우사.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입에 도대체 담을 수 없던 그런 언사. 나아가 그 말의 일관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선 저렇게 했다가 저기선 저렇게 했다가 저기 삼성전자가 가지고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다가 돌아서 가지고는 그 예외로서 주 52시간 예외 그건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통령의 어떤 그 자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께 그 책을 다시 한번 돌려서 본인이 쓰신 책 한번 다시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있는데 영입하기로 한 발언이 있는데 영상 일단 잠깐 보고 올까요? 일단 최진경 변호사님 말씀, 지적한 말씀 상당히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자격에서 필요한 4가지 일을 갖춰야 된다. 혹은 이재명 대표 그 스스로 느끼고 필요해서 윤여준 장관 같은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그런 조언, 쓴소리를 듣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기왕 말씀 나온 김에 바로 잣대했던 대통령의 자격을 이재명도 자택을 됐으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다 대보면 똑같이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절제력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일관성 있었나요? 언행일치 있었습니까? 금도 지켰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 더 있으면 됐지 절대 못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보수에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최후의 금도는 넘어서지 않아야 된다. 계엄 선포? 이건 금도를 완전히 넘어서 버렸거든요. 실제로 이건 완전히 마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비판을 받았지만 6월 3일 날, 그러니까 12월 3일 날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그 이후로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비판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상쇄되고 심하게 말하면 면죄부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선포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죠. 네, 짧게 말씀. 그래서 대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을 새로 또 뽑아야 됩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죠, 사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여권 보수에서 보니 안타깝게도 지지도가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덕수 대행 얘기했는데 사실 대통령 탄핵 때잖아요. 파면됐잖아요. 계엄으로 해서. 그럼 그 정부의 총리 혹은 대행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나간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최근 방송조사 70% 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덕수 대행의 어떤 대권 행보는 정말 이렇게 되면 좀 보수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행보입니다. 정말. 우리 차근차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다시 좀 차근차근 가보면요. 어쨌든 이번 첫 인선 두고 이렇게 두 분이 오늘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윤여준 전 장관 영입을 두고 또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윤여준 전 장관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윤여준 장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이 윤여준 전 장관이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 이제 합류한다. 그것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제 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두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어떠셨나요? 저는 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독심을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흔히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어떤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에 대한 공포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심을 했구나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중도뿐만 아니라 온건 보수조차도 전부 흡수하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광폭 통합행보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구나,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놀랐죠.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여론조사가 엄청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굳이 윤여준 전 장관 같은 이렇게 영입하거나 하지 않아도, 상평행보를 굳이 안 해도 솔직히 말해 지금 탄탄대로를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 인사를 과감하게 발탁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후 제2탄, 3탄 이후가 상당히 어떤 통합 당평 인사가 파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죠.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윤여준이란 존재 자체가 그 노태우 대통령 때에 한마디로 노태우의 제갈량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전 대통령 때도 캠프에서 김종인, 어떻게 보면은 그 윤여준 이런 분들이 도와줬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오히려 그분들이 문재인 캠프에 갔습니다. 지금 윤여준 그 전 장관을 영입한 것은 보수의 책차를 영입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때의 그 선거 때의 어떤 정책을 끌어옴으로써 친문 세력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오히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신선한 충격, 이런 부분을 줬다고는 전혀 생각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분들 연세가 어떻습니까? 물론 연세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역량이 있고 지혜는 나눠줘야 되는 것이 있지만, 오히려 젊고 발랄하고 2030, 4050 이 청년 세대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와는 오히려 노회하고 기존의 어떤 다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런 이미지가 덧붙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봤을 때에 이것이 플러스 되는 전략인 것인지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전략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유보적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유보적 인사 아니겠습니까? 처음 인사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너무 좀 각박한 점수를 주시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평쇼, 어떻게 보면 통합 제스처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나라도 한 게 있으면 얘기를 말씀을 해보세요. 나는 그 점이 너무 섭섭하고 나는 많이 화가 났어요. 통합을 하는 것 같은 제스처라도 보여줬더라면 저는 그렇게까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을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라 속마음은 솔직히 알 수는 없죠. 최소한 겉으로 나오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이재명 대표 같은 통합, 희망, 진짜 대한민국 좋은 말을 많이 쏟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 쏟아냈습니까? 종북, 반체제, 반국가단체, 온통 아주 독한 말만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은 지금 첫 이 시점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돌을 던질 만한 그럴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냥 어떻게 되는지 좀 유심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금 거의 90% 육박한 지지율로 이재명이 당선됐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은 50%를 넘는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완전히 핵분열된 상태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분열을 어떻게 빨리 치유하고 90%를 아니더라도 50%, 60% 정도 넘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윤 전 장관 영입을 두고 조금 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좀 각박한 점수 주셨는데, 이외에도 이제 모레죠. 30일에 선대위 발족하잖아요. 뭐 비명계 인사라든지 또 개파나 이념을 통합하는 선대위 예상된다는 이야기 나오던데, 또 어떤 사람들 영입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 폭넓게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코어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좌우 폭을 넓힐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뭐 본인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개딸, 개혁의 딸이라고 그런 지지세가 워낙 강하니까 그분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품을 넓히면서 우로 향해 이런 부분을 허락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전에 그 한나라당의 고노을 그 전 사무총장까지도 지금 영입하고 그리고 특히 안동건 씨로서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서도 상당히 대구 경북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를 지금 하나 둘 끌어당기고 있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세가 강하고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저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과거의 말과 언행을 보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어땠습니까? 비명행사, 친명횡재에 있던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당대표 선거를 해서 비명행사, 친명 그 횡재는 더 이상 없다. 통합행보를 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 많이 패배했던, 안겼던 사람들과 계속 식사하면서 하면서 나아가가지고는 그 좌파 매체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 2023년 9월 달에 내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했을 때에 이 무도한 검찰하고 짬짬이해서 나를 공격했다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을 했다는 거 읽히는 그런 얘기를 했는 건 아닙니까? 지금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 집권했을 때 그 사람들을 중용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제 그 30일 선대위에 같이 대선 경선 후보로 뛰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 그리고 대선 후보군으로 한때 경쟁을 했었었죠. 박용진 전 의원도 합류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랄 만한 분들이 몇 분 계시다. 선대위에 합류할 분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글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범위가 상당히 파격적으로 넓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최진영 변호사님 이제 지적하셨듯이 민주당 일극 체제 이 부분 많이 우려하잖아요. 저도 비판했었고 많은 사람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거를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잘 알고 있을 사람이 아마 이재명 대표일 거고 그래서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이동하는 그 노력을 아마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을 함께 안고 가야 이런 빅텐트를 만들어야 집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뭐 김동연이나 김부겸, 김두관, 김경수 이런 사김 혹은 박용진 이런 정도를 끌어들이고 포용해가지고는 사실 국민들이 별로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이후에 물론 정세균이나 김진표 이런 부분들 다 포괄 하겠죠. 그러나 핵심은 아마도 보수 성향인 인사들, 심지어는 상당히 강한 보수 성향. 그리고 과거에 극우 전선에 섰던 사람들조차도 파격적으로 끌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본 상당히 극우 유튜버들로 많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 보면 거기서 이거 다음 이런 인사가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겠다 하는 저는 상당히 좀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대선일이 다가오면서요.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에도 계속해서 좀 주목이 그렇습니다. 가고 있는데 주초에 한대행을 만나기로 했던 정대철 헌정 회장이 한대행이 이번 주 국무회의 마친 이후에 찾아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만나는 시점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 같죠? 오늘 몇몇 언론에서 사실상 결심을 굳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지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사직서를 낸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분명히 출마에 대한 결심이 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무조정 실장, 지금 비서실장이 사직을 했고 또 공보 담당관도 사표를 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결국 모시던 주군을
본인이 다른 어떤 후보를 하기 위해서 사직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하는지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선의 변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메가톤급 변수 그 상수의 핵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이번에 지금 그 좀 전에 최진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계속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번 대선 전략은 뭡니까? 윤석열 심판론 아닙니까? 한마디로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 심판론에 따르는 회고적 투표를 하고자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걸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뭐 김문수 후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거기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선택하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나올 경우에는 이미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이 제기했던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이 기각되면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판단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씁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외교 통상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회고적 어떤 그 선거가 아니고 미래 지향적 선거 한마디로 리트로스펙티브한 그 보팅 그 투표가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투표로 프레임 전환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니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아니었시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와 정말 외교 전쟁 어떻게 보면 그 통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경제 문제. 나아가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측 같은 경우에는 6공학을 마무리하고 7공학을 하기 위한 개헌연대 이런 부분을 던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이재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비상계엄 내란 정리가 먼저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개헌할 때가 아니라는 그런 전선이 확고하게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그렇게 견제하는 이유인 것이고 결국 프레임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번 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민심의 심판 이 부분은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번 4월 4일 날은 헌법재판소가 계엄 선포에 대해서 법적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이제 6.3 대선은요 국민들이 이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심판을 하거든요. 이거는 불문가지입니다. 이거 너무나 뻔한 민심의 흐름인데 계엄에 결정적으로 어떤 관여가 된 이를테면 이른바 비상계엄의 어떤 공범 내지는 방조자 최소한 공범은 본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방조자 정도는 충분히 되고도 남지 않습니까? 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그랬던 장본이 대선에 나간다? 아까 조금 전에 민심은 아니올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민심은 예스 맞소울이시다 했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 정도 국민들이 한덕수를 안 된다고 반대하고 중도층, 여러분들 보수나 진보나 그렇게 중요한 중도층도 77% 정도가 한덕수는 정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등 떠밀려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그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아마 출마 선언할 것 같은데 만나는 분들이 보면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대철, 고건, 손학규 이분들은 누굽니까? 다 전부 다 한덕수 전부 다 경기고 동창들입니다. 경기고 동문들. 그러니까 한덕수 특유의 조심조심하는 스타일.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출마 선언을 하겠지만 아마 바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무늬만 대선 출마 선언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윤심에 따라서 국민힘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본인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할 수 없이 마디만 할까. 그러나 그 결론은 그게 역풍이 더 많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역효과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최진영 변호사는 지금 시기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 안보, 위기 속에서 지금 단 한 사람, 한덕수 대행만이 지금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반면에 우리 최 원장께서는 그 비상계엄을 일으킨 비상계엄을 선언한 윤 대통령 정부에서 총리를 한 사람 그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고 그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한대행 본인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시장 군수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인데 어떻게 등을 떠밀어 나옵니까? 본인의 결단 없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그런 어떤 그 말씀의 취지는 그만큼 어떤 그 대통령이라는 직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인물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그 어떤 판단을 한다고 그 맥락을 해석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50년간의 어떤 그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 나온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 정신으로서는 대내적으로는 개헌, 대외적으로는 외교 통상 이걸 통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개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헌주의자인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개헌이냐? 예. 지금 12.3 그 내란을 종식해야지 이런 식으로 과거와 미래로 나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국내용 아니겠습니까? 국외용이라고 할 것은 그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800만 원에 얽혀 있는 것 외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 반면에 지금 이재명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50년간 외교, 통상, 안보에 관한 정말 최고의 전문가이고 그것 또한 좌우 가릴 것 없으며 나아가 지역적으로도 본인이 그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서 거기다 청주 한시 나아가 TKPK의 지원을 받는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로서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죠. 물론 그것이 뭐 어떤 식으로 단일화를 할지 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극복할 수 있는 상당한 대안이면은 저는 틀림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 50년 관료 생활했던 이제 한덕수 대행 말씀하셨는데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말이죠. 30년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 관료 생활했던 사람 중에 자기 정치적 소식권 배짱 있게 대선 끝까지 간 사람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 손에 등 떠밀려서 저는 나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사람입니까? 작년 12월 3일 이후로 대한민국 어떻게 됐는지 지금 대통령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국정이 거의 올수업되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난리 준전시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심판과 무관하다? 이걸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거의 6개월 동안에 이 통상의 문제라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바로 윤석열 정부 사람들 때문에 지금 6개월 동안 온 국민이 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 이걸 한 번은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민심입니다, 사실은. 이재명이 상당히 그동안 믿고 문제 있다. 이건 다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보다 10배, 100배나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전쟁보다 더 무시무시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이 쿠데타나 내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명하게 방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역시 표로 나타나는 그 부분을 부인한다면 저는 국민은 정말 아마 앞길을 찾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짧게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 상황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중도 보수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경선을 거치면서도 일부 후보들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100% 오롯이 윤석열 개인의 문제냐?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민주당의 200석에 가까운 것으로 해서 입법 독재, 그 과정에서 탄핵농단, 입법농단, 예산농단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권이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뜬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쪽이 더 많으냐에 대한 심판이 이번 그 6.3 대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마치 그 국민 그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90% 본인 지지층 그것도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DJ와 노무현 정신을 없애버리고 결국 당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뽑았다고 해서 과연 향후에도 그와 같은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 100번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왜? 민주당 문제 있다. 독선적이고 상당히 지금 이 쿠데타 하는데 상당 부분 원인 제공이다. 그걸 인정합니다. 저도. 그럼 됐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라든 선관위 무력화하고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10, 20, 30 말아서 90을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럼 국민의힘 비상계엄은요 200, 300을 잘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재고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 여지가 없으니까 단죄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이 아무 문제 없고 저는 국민의힘만 문제 있다. 전혀 그건 아닙니다. 국민들 그거 다 알아요. 민주당 문제 있는지. 토론의 초점을 문제가 너무 크다는 조금만 바꿔서 조금만 바꿔서요.
아까 변호사께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덕수 대행이라든가 정대철 헌정 회장이라든가 정치권의 그 고문들 그분들은 이제 개헌주의자죠. 그렇죠. 개헌주의자고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개헌 프레임으로 들고 나올 것이다. 이제 그걸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개헌에는 좀 이제 소극적인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일부의 보도에서는 한 대행이 대선 출마 후에 조기에 개헌을 추진해서 7공화국 체제를 연다. 그 시기가 내년 지방선거. 네네. 지방선거까지 하고 1년만 한 다음에 그만둘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만약에 이거를 일단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러니까 무슨 가능성입니까? 본인이 그렇게 공약을 할 가능성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한덕수 대행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꽃놀이패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심한 불꽃놀이패라고 보는 거죠. 하룻밤에 반짝하고 사그러드는. 그래서 어차피 한덕수 대행은 솔직히 말해서 대선에 될 가능성, 후보될 가능성이 없고 적고 또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판을 좀 뭔가 흔들면서 국민의힘에 힘을 주기 위한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한다. 그게 이제 바로 저한테 들리는 이제 몇 가지 안이 이미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여야 간의 일체의 정쟁을 중지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 나오는 뭐 7공화국을 열겠다. 그다음에 최소한 1년까지만 해서 지방선거까지 바로 물러나겠다라고 그야말로 완전히 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본인의 어떤 출마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건데 근데 그 안을 제시하는 순간 국민들 아무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저거는 어차피 안 되는 것 정말 실현 가능성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카드라 내보냈고 저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상당히 반발 역풍이 나올 거라 저는 보는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올 거고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단일화대에 성공하는 것 같지만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발언들 면밀히 삼은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이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심심치 않게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이제 흘러나오곤 해서 이 가능성이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겠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의 어젠다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미래적 어젠다로서 개헌 어젠다, 그리고 과거 심판적 어젠다로서 이재명은 안 된다, 반 이재명 연대 이 두 가지 키워드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 미래를 위해서 87 체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정대철 지금 헌정 위원장부터 해서 같이 모이는 분들이 87년 헌법을 만든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손으로 만들었는데 50여 년이 지나서 우리 몸에 맞지 않게 됐다. 그럼 우리가 힘을 모아서라도 개헌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든다. 왜냐? 이재명이란 세력 자체가 수구 세력인 것이고 헌법 반대 세력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헌법 개정을 매개로 해서 이재명까지 심판하자. 왜 심판을 해야 하느냐?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은 180석, 190석 무기로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행정, 입법, 사법, 언론까지 사실상 모든 것을 일단 독점하는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거든요. 이런 점이 있어서 물론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것에 오히려 역풍이 분다고 하는데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87년 헌법체제를 개헌하려고 언제 누가 했습니까? 뭐가 대통령 당선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꽁무니 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이런 정치적 격변 속에서 많이 경선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회에서 어떤 통과 플러스 국민 어떻게 보면 투표를 통한 개정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누구한테 표를 줄지 중도 세력의 표심 분명히 우리 말대로 심쿵해서 움직일 핵심 카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그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주자들이죠. 네. 그 국민의힘 주자들이 이제 내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과의 관계 설정 이게 내일 경선 결과하고 연관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예전에 무슨
그 소설처럼 악마한테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그 정도의 어떤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그 후보들 귀중한 네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기기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메시아라도 모셔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를 매개로 한 이재명의 빅텐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 세력뿐만 아니고 지금 이낙연 후보라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동교동계 내지는 구민주당계까지 합치는 그런 빅텐트를 꾸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열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내가 당선될 경우에 콘클라베 시기라고도 해서 내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루게내겠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결국은 내일 저는 예측컨대 적어도 1등은 김문수 후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중에 개인적인 역량과 윤석열 대통령 때의 탄핵 과정에서의 보인 어떤 본인의 행동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추후에 한덕수 권한 대행이 왔을 때에 단일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강한 그것이 바로 필승 전략이 그대로 표로 연결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생각이 말이죠. 당초에 1+1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강성 보수 플러스 한덕수 그래서 연성 보수 이렇게 함께 가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약간의 중도층까지 끌어들이면 좋고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김문수 전 장관의 상당히 의외로 사실은 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전적으로 이제 나경원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이 좀 탈락한 것도 단적인 예죠. 사실은 그래서 윤심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반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구도, 김문수 플러스 한덕수의 구도가 상당 부분 흘리고 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친윤 쪽에서는 김문수를 밀었는데 오히려 이제 홍준표가 조금 더 오히려 지금 떠오른 상태고 그리고 가장 거부감을 표시했던 친윤에서 윤석열이 싫어했던 한동훈이 우리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과 홍준표가 지금 오히려 좀 크게 부상하고 있는 상태이고 있기 때문에 윤심이 작동하면 잘성할수록 그 역작용, 반작용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장담컨대 한덕수 대행이 지금 처음에 나올까 말까 하니까 상당히 대권 주자들이 지금 반발하다가 기정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단일화를 하겠다. 왜냐? 한덕수, 한심은 곧 윤석열 생각, 윤심은 곧 당심 이 세 개가 하나로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권 주자들이 한덕수를 정면으로 공격하면 윤석열하고 싸워야 되고 강성 보수 당원들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주춤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한덕수가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제가 장담하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 부분 칼을 들이댈 겁니다. 반경 후보들이.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상당히 지금 한덕수를 경계한 발언이 나오면서 저는 내부 분열해 간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보십시오. 한덕수에 대해서 출마하는 거 비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당히 부드럽게 놔주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지형은 한덕수가 나와주면 땡큐입니다. 땡큐 베리마치입니다. 환영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극심한 마지막으로 내분으로 휘말려 들어갈 거예요. 지금 해주신 말씀에 덧붙여서요. 이제 내일 오후에면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되잖아요. 빅2 살아남는 사람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매번 저한테 이제 방송 때마다 저는 솔직히 뭐 외람돼 맞습니다. 계속 맞았습니다. 제가 이제 안철수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고 번번은 이제 계속 제가 맞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쉽게 얘기를 하기 뭐한 게 오늘 현재까지는 박빙이라고 보는 거죠. 네, 오늘 밤까지도 ARS 투표 계속 막판에, 진행됐죠. 예, 막판까지 누가 박빙인가요? 예, 저는 홍준표 그러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저는 이제 한동훈과 홍준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일단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1순위라고 봅니다. 나머지 이제 2순위를 뒀고 경쟁을 하는데 저는 김문수와 홍준표가 후보. 막판에
녹화 그런데 최후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일단 가능성 높은데 솔직히 장담 못 하겠습니다. 네. 찍으라면 제가 어느 한쪽을 찍겠는데 이 부분은 너무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담하건대 시작하셔서 네. 장담은 못 하겠다고 끝내셨고요. 최 변호사는 어떠십니까? 전 두 분만 딱 민감한데요, 사실. 뽑는다면요. 짧게만 말씀드리고 1화는 1번 김문수, 2번 한동훈.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박빙으로 결국 김문수, 홍준표 둘 중에 하나 될 것이다. 구조적으로든 봤을 때는 5대5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민심 당심이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거의 지금 한동훈, 홍준표의 혼전 이 부분 중에 누구의 당신과 민심의 선택을 받을 것인지 내일 오후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저보다 더 두루뭉술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36일 남은 대선 앞두고 오늘도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내 삶의 선진국을 향해 당당하고 담대하게 저 김동연답게 강물처럼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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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당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는 표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율 90.40%입니다. 충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 옆에는 현역 의원 한 분도 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듭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젖힐 뜨거운 열정도 바로 이곳 영남에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종자 씨앗까지 한꺼번에 싹 다 털어먹으면 다음에 농사는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 거대한 싸움에서 늘 그랬듯이 이 대열의 최선두에 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당 후보로 결정되면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이재명을 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유일한 후보. 저의 200%를 쏟아서 저 이재명 박살내는 것 보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산불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 위험에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는데 산림당국은 야간에도 헬기 2대를 투입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먼저 지금 산불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후 2시에 시작된 산불이 계속 확산하는 상황에 대구 북구 함지산 주변에는 이 시각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YTN에 영상을 제보해오고 있습니다.
어두운 야산 위로 불길이 마치 활화산처럼 치솟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으로는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가 번질까 걱정이 됩니다. 주민들은 화재가 더 산 아래로 확산하면 대피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구 북구 산불로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불탄 것으로 추정되는 면적인 산불 영향구역이 오늘 오후 8시를 기준으로 150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215개 정도입니다. 진화율이 19%인데 전체 화선 10.6km 가운데 2km의 진화를 완료했고 화재가 확산하는 상황에 화선 8.6km에서 진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밤 10시 30분이 넘은 시각인데요. 산림당국이 계속 진화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어두운 밤이지만 야간에도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인 수리온 2대를 동원해서 불을 끄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탱크에 물을 담아서 함지산 일대까지 가서 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산불 3단계를 발령했고 지금은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해서 이렇게 진화 작업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산불 특수 진화대 등 진화 인력 760명과 진화 차량 76대를 동원해 시당 진화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밤사이 진화대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주택 등 민간 시설물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일단 내일 새벽 6시 동이 트면 헬기 38대를 다시 현장에 투입해 본격적인 공중 진화를 재개하고 진화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날이 어두운데도 수리온 2대가 지금 불을 끄는 데 동원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자, 지금 함지산 주변에서는 주민 대피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불길이 야간에도 확산하면서 주민 대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함지산 남쪽 일대인 노곡동과 조야동 주민 900여 가구 2,500여 명이 주변 학교로 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은 인근 서변동 주민 2,000여 세대 3,000여 명에게도 선제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와 종사자도 대구 의료원 등에 일찌감치 대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불 확산에 따라 함지산 아래에 있는 성북초와 서변초, 서변중 3개 학교는 내일 하루 동안 휴교하게 됩니다. 산불이 번지면서 노곡동 주변에 접근하는 도로도 전면 통제됐고 시내버스 운행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산불 발생 지역과 가까운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은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진출입이 중단된 상태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불 상황과 진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네, 제보 영상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파트 뒤쪽에 있는 산에서 불이 났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뻘건 불길이 어둠을 뚫고 치솟습니다. 마치 활화산이라도 보는 듯한 붉은 모습인데요. 끝없이 뿜어져 나오는 회색 연기로 하늘도 뒤덮인 상태입니다. 산불이 난 대구 함지산 주변 구암동 그리고 구구동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보내온 영상인데요. 불이 계속 번지지는 않을지 걱정 속에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밤이 깊어서도 계속해서 산림청 직원들은 야간 진화에 한창인데요. 어두운 밤 산림청 직원들이 진화용 용수를 헬기에 투입해서 헬기가 정비를 마치고 진화 작업을 벌이기 위해서 불이 난 산 쪽으로 날아가는 영상 이어서 보고 계십니다. 산림당국은 이렇게 야간 장비를 갖춘 수리온 헬기 2대를 동원해서 밤 사이에도 진화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날이 밝는 동시에 다른 진화 헬기들도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대구 함지산에서 난 대형 산불은 도심형 산불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대구 도심에서 이렇게 큰 불이 난 건 35년 만인데요. 산불 현장의 날씨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정 기자, 날씨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지금 대구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는 현재 건조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건조특보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산지와 강릉 동해 등 동해안 지역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돼 있고요. 대구 역시 건조경보입니다. 건조주의보는 서해안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에 내려졌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남부 동부, 또 대전, 광주, 부산 등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문제입니다. 대구 지역에는 밤사이 바람이 조금 잦아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산불 현장에 밤사이 평균 풍속 초속 1에서 6m,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m에 이르는 강풍이 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보다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때때로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산불 확산 위험은 언제든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인데 산림청은 오전에 바람이 추가로 약해지는 때를 봐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안타깝게도 비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이렇게 대구 도심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 1990년 이후 35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로는 지난달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이번 산불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앞서 난 산불들은 울창한 산림에서 주로 났지만 이번 대구 산불은 도심 주변에 있는 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도심형 산불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도심형 대형 산불로 따지면 역대 두 번째입니다. 민가 등으로 불길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앞서 YTN에서 야간에 헬기 가동이 어려워 산불 진화가 늦어지는 만큼 대안이 시급하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산림청은 오늘 밤에는 야간에도 투입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등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이 수리온 헬기는 2020년 안동 산불, 또 2022년 울진 산불 때 시범적으로 투입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대를 실제 진화용으로 투입하는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번지면서 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며 야간 진화 작업에 나섰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이번 산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산불이 오후 2시에 났으니까요. 이제 한 9시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 8시 기준으로 진화율이 19%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예, 진화율 어떻게 보시나요? 마음 같아서는 너무 안타깝죠. 진화율이 낮아서.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산림이 여기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지만 산림이 너무 울창해져 있고 또 봄철에 굉장히 그 건조한 날씨고요. 얼마 전에 약간의 비가 있긴 있었지만 그 오랜 시간 그 가문 상태에서 비가 조금 왔지만 그것이 이제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증기가 다 날아가서 상당히 그 건조한 상태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국지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그나마 그래도 바람이 초속 1m 이하로 낮은 정도이지만 국지적으로다가 이제 돌풍도 불고 이런 부분들이 이 산불을 크게 키우는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지난 주말에는 이제 강원도 인제에서도 산불이 나서 또 걱정이었는데요. 네. 규모 비교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규모는 이제 여기가 좀 더 큰 것 같고요.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대구 이 함지산 산불 같은 경우는 터널 주변으로 해서 거의 사방에 주거 지역이나 공단, 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면적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떤 그 인명 피해 부분, 대피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우려가 되고 걱정되는 그런 그 화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난 산불이라 특히나 이제 도심형 산불 이렇게 지금 네네.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한 거 방화선 그 구축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심형 산불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칭할 수 있는데 함지산 주변으로 거의 사방향 일부 그 북동쪽으로만 이제 산림이 연결되어 있고 대부분 네 방향에 다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또 야간에는 헬기에 의해서 본격적인 진화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수리온 헬기가 2대 정도가 야간에도 그 진화에 투입이 된다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 좀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이 산불이 더 크지 않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인근 주민들의 어떤 안전한 대피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야간에 그 진압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민가 근처에 물을 좀 뿌려서 산불을 좀 번지는 걸 막고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효과는 좀 어떨까요? 효과가 당연히 큽니다. 특히 이제 이 상간마을 같은 경우는 산하고 아주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산불뿐만 아니라 농가에 이 불이 와가지고 그 귀중한 그 집 산림 터전을 다 태워버리는 일이 얼마 전에도 우리가 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 일선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이 산림청이나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가능하다면 주변에 그 집 주변으로 다 해서 물을 충분히 되도록 많이 뿌려주시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진화율도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헬기 2대가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야간에. 네네.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헬기를 야간에 철수시키는 것은 그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리온 헬기 2대 오늘 안전하게 진화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물론 헬기도 이제 야간에 활동이 진압 활동이 가능한 헬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헬기도 있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헬기는 야간 투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헬기의 그 성능 특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야간에 헬기 투입하는 것은 위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철탑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산림 지역에 철탑이 있다거나 또는 철탑이 없다 하더라도 산불로 인해서 이 연기가 수백 미터 올라가 있다 보니까 특히 야간에는 헬기를 이용해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주간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무리한 헬기를 투입하다가 보면 그 헬기가 자칫하면 추락하는 사고라든지 또 다른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더욱 여기 지금 함지산 같은 경우는 인근에 주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헬기가 어떤 상승 비류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각종 장애물로 인해서 추락하게 되면 또 다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간의 헬기 투입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화 헬기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수리온 헬기가 투입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야간에도 어느 정도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2대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대형 헬기요. 대표적인 게 에어크레인이라고 하는 기종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물의 양이 8,000리터에 육박하고 이런 대형 헬기는 지금 야간에 투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야간에 더 확대가 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난 경북 산불 때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인근 주민 수천여 명이 이제 선제적으로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좀 대피를 하고 또 좀 더 발빠르게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령들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함지산 주변의 주민들은요 어떤 신속한 정보 제공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 이제 대피 명령을 내리시면 반드시 따라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나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타까운 마음에 버리고 떠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는 설마 여기까지 불이 오겠어라고 하는 이런 설마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부분하고 더더욱 이 산간 지역에는 연로하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피 능력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피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신 분, 주변을 어떤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분들은 가능한 일정 구간 차량 통제가 돼 있긴 하지만 가능한 멀리 우회를 내서 통행을 해 주시고요. 어쩔 수 없이 통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최소한 생수통 한두 통은 확보하고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다음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첫날 전국 곳곳 대리점에서 재고 부족으로 유심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가입자의 1% 수준인 23만 명만 새 유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유심 교체 완료한 이용자가 23만 명, 온라인으로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가 26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누적 741만 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장 크게 우려될 법한 범죄는 유출된 유심 정보를 복제해서 금융 사기를 벌이는 심 스와핑입니다.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지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SKT 이용자들이 유심 교체를 서두르는 이유는 혹시 모를 피해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SK텔레콤은 유심 해킹으로 빠져나간 정보는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킹된 정보만으로 악용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공격자들은 이 한 번 사건에 유출된 정보만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공격들을 조합을 해서 더욱더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 확률을 높이거든요. 가장 우려되는 범죄는 심 스와핑입니다. 빼낸 정보로 똑같은 유심을 만든 뒤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복제폰을 만들어 피해자의 계좌에 손을 대는 범죄입니다. 복제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등 금융 인증 정보를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1,600건 넘게 발생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다만 보안 전문가들은 현재 금융 인증이 여러 단계로 돼 있는 만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금융 보안이 어느 분야보다도 이 다층적인 그런 보안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과한 그런 불안감은 조금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KT는 현재까지 유출된 유심 정보가 악용된 사례는 없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 가운데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고 조사 결과를 언제쯤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주장한 통일교 전 고위 관계자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캄보디아 사업 관련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이권을 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통일교는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를 행사에 초청하고 상까지 수여하는 등 캄보디아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 씨는 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에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 본부를 설립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씨가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공적 개발 원조를 이용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지난 2022년 5월 통일교 공식 행사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그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그리고 한 달쯤 뒤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는 한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지원 한도를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대폭 늘렸습니다. 윤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도 비슷한 시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윤 씨는 또 다른 통일교 행사에서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가 국가 단위 ODA 연계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한층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바탕으로 윤 씨가 실제로 특혜를 받은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하고 용산 관저 설계도 진행한 히림 종합건축사무소가 윤 씨가 추진한 캄보디아 사업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만 통일교 관계자는 윤 씨가 사업을 독단적으로 벌였고
이후 교단을 나가면서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소환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전담 수사팀은 내일 오전 10시 명 씨를 서초동 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연루된 각종 공천 개입 의혹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다는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경찰에 임의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버를 확보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누가 언제 대화를 나눴는지 등 의미 있는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받는 방안을 두고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았고 비화폰 서버 제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료 제출을 막아왔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경호처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대로 증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예정인데 의미 있는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쓰던 비화폰 사용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복구 작업이 크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리얼번호를 다 매겨놨을 거예요. 서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번호끼리 통화를 했고 그 통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포렌식을 거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경찰이 경호처와 임의 제출을 협의 중인 자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한정됐습니다. 비화폰 서버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기록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증거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내란 혐의 사건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직접 증거 보존을 요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면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에 대한 분석까지 이뤄지고 나면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보다 하루 먼저 항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면서 대선 행보를 함께할 선거대책위원회와 집권 이후 핵심 참모진 인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7인회부터 성남 경기 라인 또 신이재명계까지 이재명의 사람들을 황보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보단장이십니다. 통합의 방점이 찍혔던 이재명 후보의 경선 캠프 구성엔 친명 핵심 김영진 의원의 구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좌에서 우, 또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같이 모아서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인수위 없이 곧장 국정을 맡게 되는 조기 대선 상황.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포스트 대선을 준비하는 거로 전해집니다. 가장 그 위기 극복에 필요한 사람들, 유능한 인재들을 또 각계각층 그런 분들을 뭐 기용해서 쓰지 않겠나. 저는 이들 모두 원조 친명그룹 7인회 소속입니다. 전현직 의원 모임인 7인회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 대선에 도전할 때부터 함께하며 정치 경험이 없던 이 후보를 여의도로 이끈 핵심 인사들입니다. 또 다른 축인 성남 경기도 그룹은 이재명 후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힙니다. 김남준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과 김현지 보좌관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오며 지금도 캠프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원거리에서 이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지난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를 연임하며 구성된 당 지도부 등 새로운 친명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최고위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총선과 탄핵 정국을 함께 겪으며 당내 입지를 넓혀온 만큼 조만간 구성될 선대위에서도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권혁기 전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중요 고비마다 이재명 후보를 뒷받침해온 인물로 원외 인사이지만 향후 역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선 가급적 넓게 많은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밝히며 다양한 계파를 고루 영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당 전체가 친명이란 평가가 나올 만큼 친명계가 주류를 차지한 상황에서 이른바 쓴소리 그룹은 많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 사상 역대 최고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염원이 담긴 결과라고 추켜 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일극 독재, 총통 추대식과 같았다며 깎아내렸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받은 89.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엔 당원과 국민의 절박한 바람이 담겨 있다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서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염원이 만들어낸 선택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민생과 경제는 파탄났고 공정과 상식은 실종됐다며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은 대가가 혹독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내에선 이 후보의 지지율은 결국 윤 전 대통령 덕분이란 뼈있는 말도 흘러나왔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극 독재를 입증한 이재명 대관식이었다며 민주당 경선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90%에 육박한 경선 득표율은 삼김 시대에도 없었다며 이 후보가 의회에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을 아래에 두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선이 아니라 총통 추대식입니다. 압도적 승리라고 자랑했지만 민주당의 1인 지배 독재 체제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재명의 시대엔 자유의 가치가 몰락할 것이란 비판도 나왔는데 당 지도부는 곧 선출될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재명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애국 세력과 힘을 모으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싱크탱크로 알려졌던 성장과 통합 해체 논란을 두고도 대선도 치르기 전에 자리 나눠 먹기부터 시작했다며 공세 고삐를 조였습니다.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이지만 회비를 거둬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했다며 관계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진보 진영의 압도적인 지지세를 확인한 상황에서 반 이재명 빅텐트를 기치로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의 견제는 더욱 거세지리란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한덕수 출마론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속 정치권 일부 원로들이 한대행 출마를 지지하고 있다는 전언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 간 백가쟁명식 빅텐트 단일화 해법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만남이 예정된 정대철 헌정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대행 출마와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식사 자리에서 한대행 출마를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친 데 이어 지난 주말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단 겁니다. 한대행과 만나기로 해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는 권 위원장. 한대행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는 게 정 회장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선배로서 이야기를 잘해달라는 부탁도 함께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권 위원장은 반명 단일화 과정, 즉 빅텐트를 도와달란 취지였다고 부연했지만 애초 한대행 출마에 일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던 당 지도부의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선 경선 후보들은 앞다퉈
한대행과의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대선 직전 원샷 경선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한 노무현 정몽준 모델을 예로 들었고 극적인 반전을 통해 며칠 만에 원샷을 이어잡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게 맞느냐면서도 마찬가지로 원샷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두세 차례 토론한 뒤 국민 전체 여론을 반영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민 전체로 상대로 국민 경선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당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끼리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후보를 가리는 1대1 가상 대결을 제시했습니다. 한쪽에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 후보 한 사람 해서 몇 대 몇이 나오는지를 보고 한동훈 후보는 지금 단일화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다면서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경선 후보들이 당내 민심을 고려한 듯 구체적인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방안까지 내놓곤 있지만 한대행 출마에 반대하는 중도층 민심도 만만찮아 본선 국면에서도 빅텐트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두 정상이 만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크렘린궁은 아직 두 정상의 접촉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을 통해 북한군 부대는 우크라이나 부대를 격퇴한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동지에게 그리고 전체 지도부와 북한 인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러시아를 자신들의 것처럼 수호한 북한 병사들이 전투 중 보인 영웅적 행위와 탁월한 훈련도 헌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민은 북한 특수부대의 영웅적 행위를 결코 잊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의 파병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러시아도 필요성이 제기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가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머지않아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인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80주년 행사에서 또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포럼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직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접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리지는 않더라도 다른 형식으로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가를 제공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을 뽑는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다음 달 7일 시작된다고 교황청이 발표했습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현지 시각 28일 열린 추기경단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시스티나 성당 예배당이 콘클라베 준비를 위해 이날부터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 강원 강릉의 한 주택에서 포탄 폭발로 보이는 사고가 나 80대 노부부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고물을 수집하는 남편이 모아온 포탄을 해체하려다 포탄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에서 갑자기 흰 연기가 솟구칩니다. 한 남성이 소화기를 들고 급히 달려가고 폭발음을 듣고 놀란 주민들도 모여듭니다. 이어 경찰이 도착하고 10여 분 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골목을 서둘러 빠져나갑니다. 주택은 창문과 바닥이 깨지고 파손된 집기가 뒤엉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꽝 소리가 나는데 이제 방바닥에 둔나 있으니 울렁하는 소리 그 정도로 났으니까 엄청 컸지.
오후 4시 반쯤 강릉시 이밤동 주택 마당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84살 A씨가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치고 옆에 있던 부인 80살 B씨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는 폭발 당시 충격을 보여주는 파편과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주변에 통제선도 설치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길이 20에서 30cm의 녹슨 포탄 10여 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부는 고무를 모아 팔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고 A씨가 주워온 포탄을 해체하다가 폭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인근 군 사격장에서 발사한 뒤 방치된 불발탄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고 수거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잔해를 수거해갖고 현재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밖에 없습니다. 군 당국도 불발탄을 수거해 종류와 사용 시기,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10여 년 전인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정당하다며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 배경을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학생들이 등교할 때부터 하교할 때까지 학교가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진정이 제기될 때마다 인권위는 같은 판단을 내놨는데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전남 장흥의 한 고등학생이 낸 진정에 대해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8명은 휴대전화를 걷는 대신 쉬는 시간 등의 사용을 보장한다는 학칙이 교내 구성원들의 합의로 정당하게 정해졌다면 휴대전화를 걷는 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이버 폭력이나 도박, 딥페이크 등 유해 매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위원은 인권위 논의 과정에서 수업 시간 외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학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마련됐는지만 따졌을 뿐 학칙이 취지대로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네스코 보고서는 휴대전화 금지를 권고한 적이 없고 정부가 교내 디지털 기기 활용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만 금지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뒤집힌 인권위의 판단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프로야구 선두를 달리는 LG가 2번 연속 루징 시리즈로 주춤하면서 삼성과 한화, 롯데 등 2위 그룹의 추격전에 놓였습니다. 이번 주 시작하는 이 운명의 9연전 결과에 따라 상위권의 순위표가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투아웃 3루 기회에 LG 박혜민의 방망이가 기아 마무리 정혜영의 낙차 큰 슬라이더에 헛돌고 맙니다. 뼈아픈 한 점차 패배를 당한 LG는 이로써 지난주 2차례 3연전을 모두 1승 2패 10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수 에르난데스와 치리노스가 부상을 당한 데다 최근 10경기 팀 타율이 2할 3푼 6리로 방망이까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부상 선수가 생기고 타격이라는 건 당연히 사이클이 있고 선발 야구가 됐는데 선발에서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타선 자체도 약간 침체가 되는 것도 있고. 선두 LG가 주춤한 사이 2위 삼성과 3위 한화, 4위 롯데는 가파른 상승세를 탔습니다. 각각 최근 10경기에서 성적 7승 3패, 8승 2패, 7승 3패를 달리며 LG 1강 구도의 초반 판세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9일 최대 6경기까지 벌어졌던 1위와 2위 간격은 열흘 만에 3경기로 좁혀졌습니다. 세 팀은 선취점을 내주고도 집중력을 발휘해 경기 후반 경기를 뒤집거나 강력한 구위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강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주부터 어린이날 연휴까지 쉬지 않고 진행되는 구연전을 앞두고 상위권 순위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그동안 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자욱이도 그렇고 다음 주 되면은 본인의 페이스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구연전의 길목에서 LG와 한화가 시즌 2번째 맞대결을 펼치고 어린이날부터는 삼성과 한화의 3연전이 시작됩니다. 흔들리는 선두 LG와 뒤쫓는 2위 그룹 세 팀의 운명을 가를 구연전에 야구 팬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울산 현대모비스를 76대 74로 꺾고 파죽의 3연승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접전을 이어가던 LG는 경기 종료 3.5초를 남기고 외국인 선수 마레이가 양준석의 절묘한 패스를 결승골로 연결하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펼쳐진 쉐브론 챔피언십에서 김효주 선수가 연장 접전 끝에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효주는 미국 텍사스주 우들랜드에서 끝난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2타를 줄여 최종 합계 7언더파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한국 스포츠 클라이밍의 간판 서채연이 2025 월드컵 2차 대회 여자부 볼더링에서 공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부 스피드 종목에 출전한 정지민은 결승에서 중국 장사오친의 0.05초 차로 뒤진 6초 37을 기록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산책 즐기기 좋겠는데요. 다만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내려가 다소 쌀쌀하겠고 한낮에는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서울이 8도, 대전이 5도, 대구는 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따뜻하겠는데요. 서울이 20도, 대전과 광주는 22도, 대구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